안녕하세요. 전선세무 2급 강사 차전입니다. 저희 이번 시간에서는 전선세무 2급 제102회 기출문제 풀이 진행할 거예요. 이론 시험에 대한 내용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해설은 이론부터 진행을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를 풀 때에는 이론이 아니라 실무부터 하셔야 된다는 거 제가 언급 드립니다. 이론부터 하시면 안 돼요. 일단은 그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22년 주식회사 세무의 재고자산 감모 손실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기초, 매입, 기말 이와 같이 나와 있고 매출액의 일정 퍼센트를 매출 원가로 계산을 해서 감모 손실을 계산하라는 그런 표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재고자산과 관련된 감모손실 혹은 기말 재고자산 구하라고 하면은 무조건 T 계정을 그립니다. 왜냐하면은 이와 같이 그림상으로 기재를 해야지만 저는 약간 명확하게 보이더라고요. 일단은 2022년 기초 재고자산이 10만 원인 거죠.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2월 됐기 때문에 2월 된 값을 차변에 기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줄에 매입 재고자산이라고 해가지고 재고자산의 증가로서 차변에 65만 원 기재해 주시고 그 세 번째 줄에 2022년 기말 실질재고액이 13만 원이라고 해가지고 기말 현재 남아있는 값을 13만 원으로 기재를 해줍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 지금 두 개가 비어 있잖아요. 그 상단에 있는 게 매출 원가겠고 그 하단에 있는 게 이게 재고자산 감모 개수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은 매출 원가를 알아야지만 그 나머지를 감모 손실로 볼 수 있는 건데 매출 원가 이거 얼마인가요? 80만 원이 매출액인데 매출 총 이익이 25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이거 지금 80만 원에 지금 1-2.5% 하면은 60만 원이 매출 원가 아닐까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차변의 가액은 75만 원이 총액이 돼 지금 이 두 가지를 합산한 값이 73만 원이기 때문에 75만 원에서 73만 원을 차감을 한 2만 원이 감모손실로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1번과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계산 문제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기재를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부채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 여러분들 문제를 푸실 때 이게 옳은 걸 고르는 건지 오답을 고르는 건지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문제를 접근해야 돼요. 1번 보시면은 부채는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상환일이 도래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유동과 비유동으로 나눈다. 일반적으로는 보고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나눕니다. 근데 두 번째 보시면은 정상적인 영업주기라는 별도의 기준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업종별로 어떠한 채권이나 채무 같은 경우에는 보고기간 1년 이내에 도래하지 않지만은 유동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따라서 2번 보시면은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 채무와 비용 등이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제되지 않다 할지라도 이를 유동부채로 분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결제되지 않으면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그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답은 2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번 보시면은 미지급금은 일반적으로 상거래에서 발생한 지급기일이 도래한 확정 채무를 말한다. 지금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상거래에서 발생한 이라는 표현이 약간 틀린 표현이겠죠. 왜냐면은 미지급금과 관련된 그런 채무는 내가 정상적인 상거래 이외에 예를 들면은 내가 제품이나 혹은 원재료나 상품을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쩌다가 차량을 구입하고 어떤 기기장치를 구입하는데 그와 관련된 대금을 결제하지 않았을 때 내용을 우리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거잖아요.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내용이다 보니까 3번도 틀린 답이 되겠죠. 네 번째 보도록 할게요. 부채 채무액이 현재 시점에서 반드시 확정되어야 한다. 여러분들 부채라고 하는 것은 이거 생각해 보실게요. 충당부채, 판매보증 충당부채 생각해 보실게요. 내가 지금 1,000만 원의 제품을 판매를 했는데 여기서 얼마만큼의 환불이 발생할 줄 모르기 때문에 여기 일정 퍼센트를 충당부채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충당부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충당부채로 아직 확정되지 않는 값이기 때문에 부채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확정되었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약간 힘든 표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번으로 고르셨던
이 1번이 옳은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유동부채에 포함될 금액을 구하시오. 여기 보시면은 일단 단기차입금은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거고, 그 두 번째 장기차입금은 딱 비유동인 거죠. 그 다음 미지급 비용 보시면은 이게 별도로 비유동 부채에 설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유동인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경우에는 보통은 1년 이상 걸리는 것들이죠. 그리고 비유동 부채 항목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비유동 부채로서 제외시키고, 선급비용은 부채가 아니라 자산인 거죠. 그래서 애시당초에 부채 항목에 들지도 않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차입금과 미지급 비용이라는 1억 500만 원 1번이 답이 되는 거겠지요. 그렇다고 하면은 4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유형자산 교환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교환이라고 하면은 제공한 자산의 시가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제공한 자산의 시가. 근데 혹시라도 제공한 자산의 시가를 알 수 없다고 하면은 제공받은 자산의 시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 원칙을 둔 다음에 1번부터 4번까지 차례대로 보도록 할게요. 1번. 이종자산과의 교환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제공한 공정가치 시가 맞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맞는 표현인 거고, 2번. 이종자산과의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할 시에는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시가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공받은 자산의 시가를 그 두 번째 원칙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세 번째, 자산의 교환에 현금 수수액이 있는 경우라고 하면은 이 현금 수수액을 반영하여 취득원가에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떠한 재화를 취득을 했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현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 말은 즉슨 내가 이만큼의 현금 지급액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더 지불을 한 것일 테니까 그 금액만큼 취득원가에 가산을 해야 할 거고, 혹시라도 내가 현금을 지불을 했어요.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 금액만큼 내가 이 자산의 가치가 감소된 걸로 받았기 때문에 차감을 시켜야 된다는 거 가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은 유형자산의 공정가치는 감정평가가액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정가액으로 하는 것이죠. 시가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4번이 옳지 않은 답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5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이 아닌 것인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설명을 보지 않고도 뭐 기업 실제 가정, 계속 기업의 가정, 기간 보고의 가정, 이 세 가지로 되어 있는 걸 알고 계신다고 하면은 그냥 바로 3번 발생주의 가정으로 여러분들 선택할 수 있어요. 발생주의라고 하는 거는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인 거죠. 따라서 3번이 오답인 거고요. 5번은 그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이 그닥 비중 있게 다루는 내용은 아니고 자주 출제되지도 않습니다. 6번째 보도록 할게요. 에코의 제조활동과 관련된 물량 흐름은 다음과 같다. 아래의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 기초 제공품이 지금 현재 전기에서 넘어온 가액이 2,000개인 거고, 단기 착수량이 8,000개입니다. 그리고 완성 수량이 9,000개이고 기말 제공품이 500개입니다. 지금 차변 합계가 10,000개인 거죠. 근데 대변 합계가 9,500개로 500개가 벼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500개는 지금 공손이라고 되어 있겠죠. 왜냐하면은 그 금액만큼 공손이고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단기 완성 수량을 500개를 차감을 한 9,000개로 했을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할게요. 공손품이란 폐기처분 또는 매각처분 이외의 용도가 없는 불합격품을 말한다. 네, 맞는 표현인 거고요. 두 번째, 정상공손품의 기준을 완성품의 3%로 가정할 경우에는 정상공손 수량은 200개이다. 지금 완성품 몇 개인가요? 지금 완성 수량이라고 해가지고 9,000개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9,000개 곱하기 3% 하면은 270개일 거예요. 아예 상초부터 틀린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보시면은 9,000개 곱하기 5% 하면은 당연히 450개가 정상 수량이니까 그 나머지 50개가 비정상 공손 수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은 선의선출법과 평균법의 공손 수량은 동일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이게 어떻게 물량 흐름을 가정하든지 간에 공손 수량은 500개 발생한 거는 이게 어떤 계산 방식을 체크하는 데 따라가지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여기서 오답은 산수가 틀린 2번이 되겠지요. 그 다음 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부경의 제조원가와 관련된 내용이다. 단기제품 제조 원가는 얼마인가? 여러분들 원가와 관련된 내용 할 때 그 티계정을 그리잖아요. 제공품 티계정에 여기 어떠한 가액이 들어가나요? 제공품 티계정을 그리는 겁니다. 일단은 제공품 중에서도 전기에 모두 완성되지 못하고 2월 된 거를 우리 기초 제공품이라고 하는 거고, 올해 모두 완성되지 못하고 차기로 2월 되는 거를 우리 기말 제공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차변 하단과 대변 상단에 있는 건 무엇일까요? 일단은 차변 하단에 있는 거는 내가 해당 제품을 완성시키기 위해 가지고 제조에 투입된 총원가, 단기총 제조원가를 말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 단기총 제조원가와 기초 제공품이 모두 합산돼 가지고 가공을 거치는데, 이게 올해 드디어 완성이 된 제공품에서 제품으로 완성이 된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일 거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원재료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와 같이 기재되어 있네요. 그러면 일단은 단기총 제조원가 중에서도 이 세 가지 노무비와 원재료, 제조가공비를 직접 이것부터 구하라는 표현인 것 같아요. 일단 기초 원재료 50, 그 다음에 매입액 120이니까 차변이 170입니다. 대변이 5만 원이니까 지금 원재료 지금 투입된 거로만 165만 원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직접 노무이익가 발생액이 150만 원일 거고요.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가 200만 원으로서 단기총 제조원가는 이와 같이 원재료만 조금 산수가 필요했을 뿐, 단기총 제조원가 그 나머지는 뭐 그대로 기재되어 있으니까 이거 그 계산하면 얼마죠? 165만 원에 150만 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00만 원에 15만 원이 합쳐지니까 515만 원. 단기총 제조원가는 515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초 제공품 원가가 지금 4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원가가 50만 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기초보다 기말이 10만 원이 더 추가가 되었으니까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단기총 제조 원가에서 10만 원을 차감한 가액인 505만 원이 되겠네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서 지금 제가 풀이를 한 걸로 봐서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그냥 제공품 티계정 그려가지고 차분하게 산수로 대입을 해보시면은 혹시라도 실수가 없다고 하면은 충분히 맞힐 수 있는 답일 거예요. 그 다음에 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원가 이론 문제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원가 이론을 굉장히 싫어하시죠? 시문은 더 싫어하시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원가의 개념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본 원가에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가 있다. 그렇죠. 직접 원가, 기본 원가에는 당연히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가공 원가, 변환 원가로는 직접 노무비와 제조간접비,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할 내용인 거고, 첫 번째는 당연히 맞는 거죠. 두 번째, 기회비용은 과거의 의사결정으로 이미 발생한 원가로서 특정 의사결정에 고려할 필요가 없는 원가이다. 이게 그럴까요? 이거 지금 약간 기회의 비용이 약간 다른 말 같은데 매물원가 아닌가요? 내가 어떠한 의사결정 비용이 투입되긴 했지만은 그 비용이 이후의 의사결정에 전혀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거, 우리 매물원가라고 하는 거고,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A라는 선택지, B라는 선택지, C라는 선택지 중에서도 C가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이 C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은 A라는 선택지, B라는 선택지는 포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B를 선택했다라고 하면은 100의 효익을 얻을 수 있었고, A를 선택했다고 하면은 50의 효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은 즉슨 내가 포기한 것 중에서 가장 효익이 높은 걸 기회비용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B가 될 수 있겠죠. 그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회피불능 원가란 어떤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절약할 수 없는 원가를 말한다. 예를 들어서는 임차료, 감가상각비, 이자비용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 네 번째, 변동비의 총액은 조업도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그렇죠. 우리가 어떠한 제품을 만드는데 원재료라고 하는 거, 제품이 완성되면 완성될수록 원재료라고 하는 거 그냥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거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오답은 2번이 될 수 있겠고요. 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표시할 수 없는 거. 제가 이거 원가 이론상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조원가 명세서라고 하는 거 제품 티계정 이전의 사항들을 풀이한 거에 불과하다고. 제품 티계정에 있는 것만 여기서 제외를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서 제품 딱 나와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제조원가 명세서라고 하는 거 단기 제품 제조원가에 이르기까지 그 일련의 과정들을 그냥 한 페이지로 열거해 놓은 거에 불과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 제품이 완성되었지만 팔리기 이전 단계인 제품 혹은 뭐 기말 제공품, 기초 제공품 이런 거는 다 빼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2번으로 바로 여러분들 설정하시고 기재하시고 바로 넘겨야 되는 거죠. 이 9번에서 틀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원가 배부에 대한 내용이다.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설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 부분 간의 배부 순서 나왔습니다. 순서를 여러분 딱 본 순간 이거는 지금 단계 배분법이다 라고 추측하면 좋겠지만은 다시 보겠습니다. 순서를 정한 다음 그 배분 순서에 따라 가지고 보조 부분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방법이 세 가지가 있죠. 직접 배분법, 단계, 그리고 상호 배분법. 상호 배분법이 가장 정확하고도 정확한 방법이긴 하지만은 정확한 만큼 비용과 시간이 든다. 그리고 바로 직접 배분법은 간단하긴 하지만은 간단한 만큼 시간과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 부정확하다라는 단점이 있겠고요. 이와 같이 상호 배분법과 비례 직접 배분법 그 가운데 있는 걸 우리 단계 배분법이라고 하는 거고 순서에 의해서 우리가 보조 부분을 배부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원가 배부에 있어서 상호 배분법을 제외를 한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이 두 가지의 문제풀이도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풀이도 나오지만은 이와 같이 그 의미를 보고 이게 단계인지 직접인지 상호인지 이렇게 구분하는 문제도 여러분들 쉽게 볼 수 있으니까 원가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11번. 이제부터는 세법에 대한 내용인 거죠. 다음 중 부가가치 세법상 업종별 사업장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보도록 할게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은 임대업이라고 합니다. 개인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그렇죠. 일단은 내가 어떠한 임대업을 두고 있고 이게 A라는 지역, B라는 지역, C라는 지역에 각각 아파트 호실로 이렇게 세 군데 임대를 두고 있다고 하면은 각 호실별로 여러분들이 사업자 등록증을 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상 소재지에 맞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두고 혹시라도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는 장소라고 하면은 이 일을 제외시킨다고 하는 거 맞는 편이고 세 번째, 건설업을 영위하는 그 법인은 건설 현장 사무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단지를 짓고 있는데 사업소마다 이거 각각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합니다. 네 번째,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제가 잘못한 건가요? 지금 오답이 2개 있는 것 같은데 부동산 매매업의 경우에는 일단 등기부상 소재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제가 이거 잘못 봤어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라고 하면은 당연히 틀린 표현이지만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라고 됐으니까 맞는 표현인데요. 그래서 11번의 오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1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부가가치 세법상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여기서도 오답을 고르라고 하네요. 1번 보시면은 이 간이과세자도 예정 부가 기간에 예정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뭐 법인은 뭐 신고를 하긴 하지만은 개인 사업자는 뭐 대부분 고지를 받거든요. 예정 신고 기간에 대한 거를. 근데 개인이라 할지라도 간이과세라 할지라도 예정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간혹가다. 그리고 두 번째,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부담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적용될 경우가 없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들 2022년 7월 1일부터는 간이과세자도 일정 수준에 이르는 그 기준금액이라고 하면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가산세도 적용될 여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2번의 답은 2번이겠고 세 번째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법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면세 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 공제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나 간이과세자는 받을 수 없다. 맞는 표현이죠. 간이과세자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반과 마찬가지로 공제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없어졌죠. 그리고 네 번째,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며 환급세액이 발생하긴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이게 매출세액이 작아도 환급액이 없다.
맞습니다. 간이가세자는 일반 가세자와 다르게 부가가치세법상 혜택을 많이 주기는 하지만은 환급까지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맞는 표현인 거고 12번의 오답은 2번입니다.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계속 옳지 않은 걸 고르고 있네요. 일단 1번 보시면은 장기 할부 판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네, 맞습니다. 일단 맞고, 혹시라도 받은 때가 아니에요. 그냥 계약서상 받기로 한 때에 여기 공급 시기로 보는 거고, 그때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우리가 계약서상에 일정한 그 기간이 도래하면은 무조건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예요. 돈을 받은 시기가 아니라. 그 두 번째 보시면은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할부 판매의 경우에는 무조건 인도 또는 이용 가능하게 된 때 기본적인 공급 시기를 따르고 있죠. 세 번째, 완성도 기준지급 조건부 판매의 경우에는 당연히 완성되어서 사용 또는 소비된 때라고 되어 있지만은 사용하거나 혹은 소비된 때에 비로소 공급 시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완성된 때가 그 공급 시기인 거 아닌가요? 사용 소비는 무관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로 예정신고 기간의 종료일이나 과세기간 종료일 맞습니다. 간주공급의 경우, 간주임대로의 경우에는 내가 임차인에게 직접 공급받는 건 아니고 그냥 세법적으로 그 과세표준을 넣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공급 시기를 그냥 종료일, 과세기간 종료일로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3번의 오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소득이 아닌 것. 여러분들 소득세법상 뭐 열거된 소득 중에서도 기타 소득은 일단은 1회사 근연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있는 파트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여러분들이 그 중요성을 간과하고 놓칠 수도 있겠지만은 이와 같이 기타 소득에 대한 문제도 가끔가다 출제가 된다는 거. 그리고 기타 소득은 여러분들 연말정산 측면에서도 그 부양가족이 기타 소득이 300만 원인지 그 300만 원이 넘는지 여부에 따라가지고 기본제가 될지 말지도 결정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기타 소득도 여러분들 복습합시다. 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 종교 관련 종사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금액. 그렇죠. 여러분들. 종교 관련 종사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신고를 신고해야 된다는 게 몇 년 전부터 이루어졌는데 근로소득 아니면은 기타소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타소득이 아닌 거로는 볼 수 없겠죠. 기타소득 맞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서 증가된 금액. 연금계좌는 대부분 기타소득인데 그와 관련된 운용실적도 그가 파생된 거라 할지라도 뭐 기타 이외 다른 소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것도 기타소득입니다. 다음 세 번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서 받는 손해배상금, 법정이자. 이게 가장 대표적인 기타소득의 한 종류이고, 네 번째, 잠시만요. 제가 실수를 했네요. 2번 보시면은 당연히 연금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연금소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그 파생된, 그 증가된 금액도 기타소득이 아니라 연금소득이겠네요. 정정합니다. 그래서 14번의 답은 2번이고 4번 보시면은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 지상권의 설정대로로 인한 소득이라고 기타 소득에 있기는 한데 이게 공익사업이 아니면은 그냥 사업소득이거든요. 이것도 구분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4번의 답은 동그라미 2번이 연금소득이기 때문에 오답인 거고 15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사업소득의 총수익 금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사업소득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1번 보시면은 소득세 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 중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은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은 뭐 환급받은 거 원래 이게 지금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세금이기 때문에 지출했을 때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환급받을 때에도 이를 총수익 금액에 넣지 않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관세, 환급금 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거나 환입될 경우에는 그 금액은 총수익 금액에 산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글쎄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환급금이라고 하는 게 뭐죠? 일단은 우리가 수출을 하기 위해서 원재료를 수입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관세를 지불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수입한 원재료를 가공을 해가지고 다시 수출했을 때는 관세 환급금 관세 환급해 주거든요. 그때 관세 환급금인데 당연히 지출했을 때 필요경비로 지출된 거 환입됐다고 하면은 당연히 총수익 금액에 산입해야 되는 거겠죠. 맞는 표현인 거고 세 번째,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장려금 그리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익 금액에 산입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네 번째,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용 자산을 손실로 취득하는 보험 차익은 총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아니, 지금 손실이 발생했고 그와 관련된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도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총수익금액에 산입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5번의 답은 4번인 거고,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한 풀이는 다 진행을 한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여기에서 뭐 재무회계 쪽에서 어려운 내용은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14번, 15번 조금 지역적인 쪽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근데 이것도 저희가 안 배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소득세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스킵하는 파트가 많아지고 그러면은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소득세가 뭐 실기 쪽에서 많이 나오고 이런 문제가 5문제밖에는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간과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간과한 만큼 오답률은 높아진다는 거 여러분들 유념하시고, 이 문제풀이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기풀이에서 뵙도록 해요. 안녕하세요. 전산세무 2급 강사 차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02회 이론 해설에 이어서 실무 해설 진행할 건데, 여러분들도 같이 프로그램을 입력하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102회 전산세무 2급 한국세무사에서 제공을 하는 프로그램 다 까시고, 그 다음에 이 기출문제 102회도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2교시로 해당하는 텍스트로 되어 있는 수업용 이 프로그램도 설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번호로는 1211112로 되어 있고, 이름은 저는 이패스로 입력을 할게요. 설치 클릭을 하시고, 저희는 A 유형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감독관 확인 번호는 4018이고요. 회사 코드가 102, 주식회사 반도산업으로 정확히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로그인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하단에 보시면은 이론 문제 답안 작성, 그리고 오른쪽 하단으로는 답안 조작이 있는데, 일단은 실무부터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일반전표 입력부터 영천수에 관련 내용들까지 순차적으로 기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문제부터 한번 제대로 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어느 전산세무 2급 실무 시험과 마찬가지로 문제는 일반전표 입력부터 시작을 하죠. 15점 100점입니다. 5문제에 한 문제당 3점짜리인 건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전표 입력의 경우에는 전산회계에서도 중복적으로 나오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전산세무 2급쯤 되었으면은 일반전표 입력 혹은 메인 매출 전표에서는 이게 오답이 나오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혹시라도 오답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그 소득세 파트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연말정산 쪽에서 틀리거나 부가세 쪽에 그 가산세 감면을 제대로 적용을 못 시켜가지고 그렇게 틀리는 그런 게 가장 이상적인 것 같습니다. 문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9일자인데 여러분들도 지금 일반전표 입력 클릭을 하신 다음에 창 같이 띄워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9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화 29일자로 기간 설정해 주시고, 제1기 내용 보도록 할게요. 제1기 예정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 미납액 250만원과 납부지연 가산세 2,500만원을 함께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이체하여 납부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미납액은 미지급 세금, 납부지연 가산세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은 부가세 미납액으로서 미지급 세금으로 부채 성격으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없애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부채 감소 차변으로 적어주시고, 미지급 세금으로서 거래처는 어떤 세무서이겠지만은 그와 관련된 내용은 없으니까 거래처와 적용은 비워두시고, 가액 250만원. 그 다음에 판매비 관리비와 관련된 세금과 공과니까 8일째 세금과 공과로 2,500만원. 이거 어떻게 결제한다고 되어 있죠? 보통예금 우리은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은행 기재되어 있고 250만 2,500원이 결제된다 라고 이와 같이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3일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회사가 보유 중인 자기 주식 전량을 1,000만 원에 처분을 하고, 원래 본인이 자본을 발행해서 다 풀었잖아요. 자본을 풀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자본 투자자인 주주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본인이
주식을 발행했지만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을 우리 자기 주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주식은 그 자본의 차감적 평가 기준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본디 자리가 차변이에요. 근데 이거 처분했다고 되어 있죠. 그렇다고 하면 차변에서 대변으로 기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매각 금액은 보통 예금으로 입금이 된다고 되어 있고,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게 1,000만 원에 처분하긴 했지만은 장부가액이 800만 원이고 기존에 처분 손실이 130만 원만큼 되어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일단은 우리 돈 받은 것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통예금으로 지급이 되었다고 하니까 차변에 1,000만 원 보통예금 자산의 증가로 처리를 해 주시되, 자기 자본이라고 자기 주식이라고 하는 거 원래 차변이었지만은 처분하기 때문에 우리 대변으로 빼 주신다. 이와 같이 800만 원 장부 금액만큼 빼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내가 800만 원짜리를 1,000만 원에 판매를 했으니까 200만 원? 이익인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처분 손실이 있었죠. 처분 손실.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390으로 이와 같이 일단은 이것부터 까고 나머지를 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자기 주식 처분하는 거 감소는 대변으로 처리해 주시고, 장부상에 남아있는 처분 손실도 마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처분이익을 잡는다.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5일자예요. 11월 15일. 하나은행으로부터 5년 후 상환 조건으로 1억 원을 차입하고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은행으로부터 돈 빌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돈 빌렸으니까 돈 받았고 보통예금이 증가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어떤 은행인지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은 보통예금에 1억 원이라는 자산 자체는 증가했으니까 자산의 증가 차변으로 기입을 해 주시되, 이 동시에 부채가 증가했죠. 근데 5년 만기인 거죠.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비유동 부채. 어떤 거일까요? 비유동 부채 차입금. 장기 차입금으로 처리를 해 주시되, 하나은행으로부터 빌린 거니까 당연히 거래처도 걸어 주시고 이와 같이 처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11월 25일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ABC사의 외상 매출금 2만 달러? 네. 2만 달러를 회수하여 당사의 보통예금에 입금하였다. 환율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고, 22년 10월 1일자 외상 매출금이 발생했을 당시의 기준 환율 보시면은 1,200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회수를 할 거잖아요. 11월 25일자에. 기준 환율은 1,300원으로 이득이네요. 왜냐면은 내가 2만 달러이지만 환율이 증가했기 때문에 보통예금은 입금받을 금액은 증가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를 우리 일반전표 입력에 한번 기입을 해보도록 해요. 일단은 여러분들 외상매출금이라는 나의 자산은 이제 감소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상매출금 108 그리고 ABC사죠. 이와 같이 없애줄 건데 2만 달러에 1,200만 원 곱하면 얼마인가요? 계산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만 달러 곱하기 1,200원 하면은 2,400만 원이에요. 2,400만 원짜리 외상매출금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대신 돈으로 받겠죠. 보통 예금 103으로 넣어가지고. 근데 2,400만 원 들어왔나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2,600만 원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외환 차익. 외환 차익으로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5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9일자 영업부에서 매출거래처 직원과 식사를 하고 식사비용 10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래처와 관련된 식사비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접대비입니다. 접대비이기 때문에 이를 불공사유에 해당해서 메인 매출 전표에는 입력하지 못하고 여기 일반 전표 입력으로 떠밀려 내려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차변에 비용의 발생이기는 한데 접대비이기 때문에 817이었나요? 접대비가 813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10만원 기재된 비용의 발생 적어주시고, 이게 지금 신한카드고 카드 결제의 경우에는 보통은 신용카드이기 때문에 미지급금이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시고, 신한카드로부터 내가 빌린 돈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비용의 발생, 부채 증가로 처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다음으로는 매입 매출 전편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지금 7월 30일부터 보도록 할 건데 일단은 여러분들도 수험 K랩 바로 본편에 들어가셔가지고 매입 매출 전표 클릭을 해보신 다음에 바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팀 직원들이 야근 식사를 하고 다음과 같은 종이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직원들이 그것도 경영지원팀 복리후생비 중에서도 판관비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되겠죠. 근데 이게 지금 7월 30일자에 발생이 된 건데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해당 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확정신고 시 신고서에 반영하려고 한다. 그렇죠. 매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예정시 누락했다고 해가지고 못할 건 아니잖아요. 확정기에 넣으면 되는 거고 매입은 그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해당 세금계산서를 제2기 확정신고 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입력 또는 설정하시오. 설정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일단은 매입 매출 전표에 이 표로 전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상단에 간편 집계로서 매출 예정 누락분으로 이거 설정 걸어 두라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식당으로부터 우리가 돈 구입을 한 거네요. 보시면은 유형으로는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51번입니다. 품목 어떻게 되어 있죠? 야근식대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수량은 한 개인 거고 단가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공급가액이 140만 원입니다. 지금 야근식대를 140만 원이나 먹었어요.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남의 식당.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이던가요? 제가 그 첫 번째 줄에 종이세금계산서로 수취하였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전자 여부에 그냥 빈칸으로 두시면 될 것 같고 외상대금은 미지급금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상품이나 혹은 원재료의 구입이 아닌 그 이외의 매입이기 때문에 당연히 분계로는 3번 혼합으로 두어야 할 것이고 원재료가 아니죠. 812 복리후생비로 두고 미지급금 처리였던가요? 그 다음에 남의 식당으로부터 우리가 154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라는 표현으로 이와 같이 기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30일자 제가 놓친 게 있나요? 7월 30일자? 이게 예정 누락분이다 보니까 우리 상단에 간편집계 일단은 우리가 지금 입력했던 값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간편집계에 들어가서 예정 누락분으로 반영을 시켜줘야 하는 건데 지금 2기 확정 때 반영을 할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2022년 10월 1일 확정신고 기간의 개시일을 이와 같이 적어주시고 확인까지 누르시면은 여기서 지금 매입이라고 뒀는데 그 오른쪽에 누락까지 반영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 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5일자에 발생한 내용이네요. 진성부동산으로부터 공장건물 신축용 토지를 2억 원에 매입하고 전자계산서를 받았으며 당연하죠. 토지는 면세이기 때문에 계산서를 발급받습니다. 대금 2억 원은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지금 전자계산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적격증빙 뭐죠? 면세이기 때문에 어떤 거 해야 되는 거죠? 53번 기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품목 수량 단가는 굳이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바로 2억 원으로 들어갈게요. 어느 진성부동산? 그 다음에 전자이던가요? 네, 전자계산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되었다 보니까 현금 외상 아니고 3번 혼합으로 둡시다.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기본 설정값이 원재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건물, 토지가 201이었나요? 네, 201로 두시고 미지급 보통예금 계좌로 처리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의 감소로서 2억 원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번과 관련된 문제는 다 풀이를 했고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일자입니다. 영업부에서 사용할 컴퓨터를 주식회사 전자상해에 현금으로 구입을 하고 지출증빙용 현금용 소중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컴퓨터를 소모품비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비품 212로 코드 설정하라는 거, 그 단서 조항이 나오죠. 자산으로 처리할 것. 지금 360만 원
부가세는 36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출중빙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현금영수증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부가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거 보니까 과세 항목이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61번 현가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 뭐 상품명이라든지 단가 수량은 여기 현금영수증 뭐 실제 구분되어 있는 거로 그대로 기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단가는 180만 원. 잠시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수량 2개 됐고 180만 원이기는 한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 현가이다 보니까 그냥 이 360만 원이 공급가액과 부가세로 나눠졌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 어쩔 수 없이 360만 원이라고 재설정해 두고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어디에서 구입을 한 건가요? 전자상해. 그리고 당연히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전자라는 개념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띄워주시고 이거 어떻게 처리했던가요? 현금인 거죠. 현금으로 처리. 현금이니까 1번인 거죠. 현금으로 처리를 했는데 하단에 보시면은 이걸 까먹지 말아야 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원재료가 아니라 비품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5일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회사는 롱캐피탈로부터 관리 업무용 승용차를 렌트하고 근데 지금 보시면은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즉슨 부가세 환급이 안 되는 차량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 지금 뭐 면세로 받았거나 혹은 뭐 과세로 받았다 할지라도 불공으로 처리해야 되는구나. 그거 예측하셔야 됩니다. 아래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9월분 렌트료는 뭐 90만 원이고 대금은 10월 10일대로 지급할 예정이다 라고 되어 있고 렌트료에 대한 임차료 계정 과목은 임차료라는 계정 과목 사용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번 기입을 해보도록 할까요? 반도산업이 롱캐피터블로터 승용차 렌트라는 매입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51번 전자세금계산서 이렇게 보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개소세 과세 대상 승용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불공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품목으로는 여기서 마찬가지로 승용차 렌트라고 기입하시고 수량 단가에 대한 내용 없으니까 70만 원 기재해 주시고 거래처가 어디인가요? 롱캐피탈. 이게 지금 전자세금 계산서이니까 표시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던가요? 업무와 관련? 그래도 혼합으로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제 생각으로는 하단에 이와 같이 원재료이기는 하지만은 비품이 아니라 이거 어떻게 처리한다고 했죠? 임차료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고 하면은 임차료로 우리가 구분을 하되 업무용으로 영업용으로 사용을 한다고 했으니까 500분대 아니고 800분대 임차료로 설정을 해 주시고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죠. 이거 지금 우리가 지급을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 거잖아요. 다음 달 10일까지. 그렇기 때문에 대변에 미지급금으로 77만 원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9월 30일자에 발생한 내용입니다. 중앙상사에 8월 30일 외상으로 판매했던 제품 중 2대가 지금 제품 불량으로 인해서 반품이 되었어요. 그럴 수 있죠. 이에 따라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은 외상 매출분과 상기 처리하기로 하였다. 그럴 수 있겠죠. 일단은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외상 판매이고 매출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적격증빙 자체로는 세금계산서 과세로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부가세 별도라는 말이 있으니까 과세 매출을 판매한 거겠죠. 과세 제품 판매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지금 얼마이던가요? 대당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품목까지 가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500만 원 기대로 기재를 하겠고 중앙상사에서 매입한 판매한 거죠. 근데 중앙상사에서 보니까 여기서 2대가 불량이어가지고 반품을 한 케이스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면은 우리 판매한 측 입장에서는 그 반품된 금액만큼 마이너스를 쳐가지고 그 총 매출액에서 차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거를 수정세금 계산서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전자로 끝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전자 여부에 표시해 두시면 될 것 같고 분계는 어떻게 할까요? 외상 매출금?
가 상계하기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공제 자체로는 여인 것 같습니다. 외상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외상 매출금, 부가세 예수금, 제품 매출이 맞는지 한번 보시고 상품 아니라 제품이고 확인하셨고 이와 같이 우리가 뭐 100개를 팔았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 2대가 반품된 케이스이다 보니까 수정 세금 계산서로 이와 같이 마이너스 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저희 메인 매출 전표와 관련된 내용을 이와 같이 살펴봤고 그다음 어려운 내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3번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내용들인데 이거 너무 뻔하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적진 않고 여기서 핵심적인 그 키워드 개념에 대해서만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보시면은 당해 문제에 한해서 당사는 돼지고기를 매입하여 소세지를 제공하는 법인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여러분들 뭐 법인 일단은 의제매입세 공제를 보시면은 이게 음식점업이고 과세표준이 일정 금액이라고 하면은 가장 높은 세율 109분의 9를 받겠지만은 이와 같이 중소기업도 아닌 법인이라고 하잖아요. 제조업으로서. 그렇다고 하면 이거 공제율이 얼마일까요? 102분의 2입니다. 얼마 되지 않아요. 가장 최소의 공제율을 받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거 지금 보시면은 중소기업 법인이기 때문에 그 원가율로 원가율로 우리가 적용될 수 있는 거는 40%에 불과하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102분의 2, 40%만 확정신고 기간이기 때문에 잘 반영하고 신고서에 반영을 한다고 하면은 굳이 무리 없이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세 가지 모두 되는 건 아니죠. 돼지고기, 식품포장재, 돼지창자 이 중에서도 포장재는 이게 과세예요. 보시면은 현금령 수정을 받긴 했는데 과세입니다. 과세이기 때문에 면세인 돼지고기와 돼지창자 이 2가지 사항만 우리가 공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의제매입세 공제 취지 자체가 면세 제품을 가공을 해서 과세 제품으로 판매를 하는 케이스라고 면세 농산물을 가공을 해서 과세 제품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게 과세 매출에 대해서는 무조건 10%만큼씩 매출세액으로 공개가 되고 매입에 대해서는 거진 공제를 받을 게 없다 보니까 너네들 너무 불쌍하다. 면세 농산물이기는 하지만은 10%에 못 미치는 102분의 2부터 109분의 9까지 우리가 공제를 해두도록 할게 라는 거죠. 근데 무조건 해주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면은 매출 공급가액이 1억 2천만 원이에요. 근데 원재료가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1억 3천이라고 해봅시다. 이거는 거진 가라인 거죠. 가짜 경비인 거죠. 왜냐하면은 1억 2천이라고 하면은 법인의 경우에는 원가율이 한 40%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총 매입가액 2,800 그리고 300만 원을 합산하면은 3,100만 원이에요. 3,100만 원을 모두 인정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은 1억 2천의 40%에 해당하는 4,800만 원 그 정도인가요? 그 정도 금액을 한도를 해줄 것인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의제매입세액의 그 기본 이론 내용을 정확히 숙지해 주셔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접 여기서 풀이를 하기보다는 그 기본 내용을 짚는 그 수준에서 진행을 했고요. 그 바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 보시면은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22년 제2기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흔히 볼 수 있는 부가세 관련 내용인 거죠. 문제예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외에 과세표준, 명세 등 기타 부속 서류는 작성을 생략하고 홈택스의 기간 이내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가정한다. 이 말은 즉슨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을 공제받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신고서는 무조건 과표명세를 무조건 해야지만 마감이 되는 건데 이것까지 요구하진 않겠다라는 거죠. 매출, 매입과 관련된 내용 이와 같이 설정되어 있는 거고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로 부가세 신고서 다 켜봅시다. 한번 같이 기입을 해봐요. 지금 설정 기간이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2기 확정이네요. 매출부터 보도록 할게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매출로서 공급가액이 3억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3억 원의 10%인 3천만 원이 세액으로 기재가 될 것이고 신용카드 매출액으로서 공급대가가 4,620만 원. 근데 이걸 지금 보기로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분이
1,100만 원이 포함됐다고 되어 있네요. 이거 기재해야 되는 건가요? 이와 같이 한 건에 대해서 전자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증빙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면은 우선적으로 전자세금 계산서가 적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4,620만 원에서 차감을 해야 되는 거겠죠. 전자세금 계산서의 경우. 그러면은 공급대가 자체가 3,520만 원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공급대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520만 원을 다시 1.1로 나눠봐요. 나누기 1.1. 근데 소수점 자리를 1자리까지 해줘야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공급 가액은 지금 3,200만 원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신용카드 금액란에 올 금액은 3,200으로 두시고 자연스럽게 그의 10%인 320만 원이 기재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시면은 외상매출금 중 165만 원이 22년 5월 중 거래처의 파산으로 인해서 대손이 확정돼서 장부에 반영이 됐대요. 그 말은 즉슨 이와 관련된 10%는 굳이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대손세 가감에 여기에 15만 원 기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왜냐면은 매출세액에서 차감될 항목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직접 마이너스를 치셔야 합니다. 그 다음 사항 보시면은 22년 제2기 예정신고 누락된 세금계산서 매출액이 지금 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누락분이 여러분들 해야 되는 건데 누락분 어디다가 하느냐? 여기서 바로 기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세금 계산서인지 이게 뭐 과세 영세인지 오른쪽에서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세금 계산서이고 과세 매출이다 보니까 지금 300만 원 여기에다 기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매출 예정 누락의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는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일정 기간 이내에 본인이 자진 신고한다고 하면은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가 일정 비율 감면된다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거는 이따 가산세 항목에서 살펴볼 내용인 거고요. 지금 다음 보시면은 또 예정 신고 시 누락된 매입분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 다음에 부당 과소신고가 없고 가산계 계산 시 미납 일수는 92일로 한다. 그렇다 그 말은 즉슨 이게 지금 1개월에서 3개월 사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과소신고에 대한 감면율은 90%가 아닌 75%로 약간 줄어들었다. 1개월 이내 해야지만 90% 감면이고 조금 지나면은 75% 감면인 거죠.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매입자를 보시면은 전자세금 계산서 매입액이 지금 1억 2천만 원이고 이거 그대로 기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 2천 기재를 하고 그 다음에 1,200만 원.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입액으로서 공급대가가 2,200만 원인데 여기에 기기장치 구입가액의 공급대가로 275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은 세금계산서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매입 때도 마찬가지로 일반 매입과 고정자산 매입을 구분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이거 지금 2,200만 원에서 차감 한번 해볼까요? 차감해가지고 275만 원 하면 얼마인 거예요? 1,925만 원인 거죠. 1,925만 원을 1.1로 나누면 공급 가액이 결정될 거 아니겠어요? 1,925만 원 거기서 나누기 4.1자로 해서 1.1 하면은 1,750만 원이 공급 가액인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해당 금액을 1,750만 원 하단에 그 밖에 공제 매입세 일반 매입에 기재를 해줍니다. 당연히 10%는 본인이 직접 기재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가액, 나머지 가액이 얼마죠? 고정자산 매입액이 275만 원인데 이거는 1.1로 해도 250만 원일 것 같아요. 250만 원이고 나머지 25만 원을 직접 기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 총액이 그 왼쪽에 바로 반영이 되는 걸 2천만 원, 200만 원 바로 기입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죠. 우리가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300만 원, 30만 원에 대한 가산세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가산세 계획에 여기 클릭을 하셔가지고 이거는 뭐 무신고는 아니고 과소신고인 거죠. 신고불성실 가산세 중에서도 과소 일반에 여러분들이 30만 원을 기재를 합니다. 근데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일단 가산세 자체가 얼마가 붙는 거죠? 10%가 붙습니다.
10%이기 때문에 일단은 0.1로서 3만원이 납부할 것이라고 보기는 했는데 감면이 되는 거죠.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1개월에서 3개월 이내에 본인이 자진신고했을 때는 0.75%만 잠시만요. 0.75%만 0.25%만 여러분들이 납부를 하면 되는 거다 보니까 잠시만요. 두 자리까지 넣어야 되는구나. 이게 불편하네요. 0.25 그리고 이거는 삭제하고 그러면은 납부세액으로는 7,500원만 기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저희가 그 매출과 관련된 누락이라고 하면은 신고도 당연히 불성실로 했을 뿐더러 납부도 예정신고 시에 납부보다 적게 납부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납부지원 가산세도 30만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재를 해주셔야 되는 거겠죠. 근데 이게 지금 미납일수가 문제상에 주어져 있어요. 지금 92일이라고. 여기서 바로 90일 확인해 주시면은 이게 될 것 같기는 한데, 잠시만요. 이게 지금 바로 반영이 안 되네요. 그렇다고 하면은, 잠시만요. 2022년 7월 25일에서 원래는 25일까지 해야 되는데, 이게 1월 25일로 한 거니까. 잠시만요. 10월이구나. 90일로 제가 자동 나오게끔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6,072원이 나오게끔 계산을 한 거고요. 매출과 관련된 누락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는다는 거. 그리고 그 과소신고 가산세의 경우에는 그 일정 퍼센테이지가 감면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그 월자별로 좀 암기는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번 문제는 풀이를 해봤고 한 3번 보도록 할 건데 이거 굳이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일단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제1기 부과했을 때 예정신고에 대한 신고서 그 다음에 부속 서류를 전자신고하시오. 일단은 이 신고서가 정상적으로 반영이 된 건지 한번 작성이 된 건지는 한번 보겠다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번 설정해 봤는데 마감까지 되어 있어요. 다 마감까지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이대로 그냥 전자신고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우리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일단 전자신고로서 본인이 일단은 제작을 해야 되는 거죠. 파일 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전자신고로 오셨고 1기 예정이다 보니까 신고월은 1월부터 3월까지로 설정해 주시고 신고인 구분은 납세자 자진신고로 2번으로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딱 엔터를 따라 누르시면은 반도산업이라는 지금 파일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작 클릭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비번이 뭐였죠? 1234, 1234, 1234, 1234. 이와 같이 8자리 이상 20자리 이하의 숫자를 문제상에 기재되어 있는 숫자로 기입을 했습니다. 확인을 누르면은 이와 같이 전자신고 데이터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파일명 작성 연월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기는 한데 이게 약간 한계가 있기는 하네요. 그렇다고 일단은 우리가 파일로는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은 우리가 그 홈택스 홈페이지 여기에서는 K랩 프로그램 교육용에 가가지고 찾아보기를 클릭을 한 다음에 어디에 저장이 되었는지 한번 봐야 되는 거죠. 문제상으로는 이게 지금 로컬 디스크 C에 저장이 되어 있다고 봅시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여기서 파일 위치를 찾으셔가지고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형식 검증, 내용 검증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자파일 제출까지 누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형식 검증에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클릭을 하면은 이게 도대체 네가 만든 파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비밀번호 1234, 1234를 입력하라고 나와요. 근데 이게 제작한 사람과 신고하는 사람이 다르다고 하면은 충분히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비밀번호도 내가 기존에 입력했던 것을 제대로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지금 3번에 대한 문제는 이대로 마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마지막 결산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1번 보시면 이거 굳이 일반 전표에서 굳이 하지 않을게요. 그냥
내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은 지금 22년도 말 현재 마케팅팀에서 구입 시 전액 비용 처리를 했대요. 여러분들 소모품이라고 하면은 자산, 소모품에 비만 붙여도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근데 모두 비용 처리했는데 여기에서 미사용액이 있다고 하네요. 530만 원씩이나.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 비용으로 처리했었던 거 차감시켜줘야 되는 거죠. 비용은 원래 차변이었으니까 1회 취소시키면은 소모품 B라는 830 계정 과목 코드를 530만 원으로 이와 같이 취소를 시켜주는 거고, 소모품이라는 자산이 여기에 다시 530만 원으로 살아주는 회계 처리를 12월 31일 일반 전표에 기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뭐 이 1번과 같은 경우는 굳이 그렇게 비중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충분히 할 수 있는 풀이었고, 그 다음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에 취득한 매도 가능 증권의 기말 현재 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 주어진 내용 이외의 거래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취득가액이 1,5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정기말 공정가액이 1,480만 원으로 추락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20만 원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이 잡혀져 있어요. 평가 손실이 잡혀져 있어요. 근데 지금 기말 공정가액 보니까 1,480만 원에서 1,550만 원으로 얼마나 뛴 케이스인 거죠? 70만 원 뛰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때 헐레벌떡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으로서 70만 원 전체를 잡느냐? 그건 아니죠. 일단은 기존에 잡아 있었던 평가 손실을 취소시키고 그 나머지 가액에 대해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으로 잡으라는 뜻인 거겠죠. 이와 같이 평가 손실 취소된 거 20만 원, 50만 원은 대변으로 잡으시고, 차변에는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자산이 70만 원만큼은 증가시켜줘야 된다. 평가 손실 취소시키는 거, 평가이익 50만 원만 잡는 거를 대변으로 기입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결산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성 상사에 대한 자금에 대해서 장부에 계상한 이자 수익 중 이 36만 원이 올해 수익이 아니라 차기에 해당하는 수익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다고 하면은 올해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차감시켜야 되는 거겠죠. 이자 수익은 원래 수익이기 때문에 원래 자리가 대변이지만 취소하기 때문에 차변에 이자 수익이라는 것을 취소시켜 주는 거고, 36만 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이미 돈은 받았는데 수익 차감하면 이거 어떤 건가? 선수수익 부채인 거죠. 선수수익으로서 부채 발생으로 36만 원 대변으로 기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성상사에 대한 거래처 입력은 생략하고 음수로 회계 처리하지 않는다. 그 말은 즉슨 이자 수익을 그냥 대변에 기입을 하고 마이너스로 36만 원 처리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대변으로 이자 수익 마이너스 치면은 이 선수수익 부채도 여기서 또 대변으로 하기 때문에 차변 대변 이게 맞지 않잖아요. 물론 대변에 마이너스 36만 원, 대변에 플러스 36만 원 하면은 0이기는 한데 그렇게 회계 처리하지는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말 유동성 장기부채로 대체한 중앙은행의 장기차입금 이 2천만 원이 상환기간에 당일의 자금의 사정으로 인해서 2년 연장하기로 계약을 하였다. 원래 이게 장기차입금으로서 이렇게 오다가 유동성 장기차입금으로 변환한 케이스인데, 이게 우리 회사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1년 내에 못 갚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앙은행이 나 지금 부족하다, 지금 돈이 부족하니까 조금 기일 좀 늘려줄 수 있지 않겠니?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서도 오케이한 케이스인 거고, 유동부채를 비유동부채로 대체시켜줘야 되는 거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이 유동자산의 부채를 감소시켜야 되는 거니까 차변으로 2천만 원 차감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장기차입금으로 다시 돌려주면 되는 거겠죠. 장기차입금으로 2천만 원이라는 부채 발생으로 우리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용자산과 관련된 감가상각의 내역의 결산에 반영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보시면은 너무나 명확해요.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거라고 하면은 500번대, 영업부서 판관비와 관련된 비용이기 때문에 800번대 각각 125만 원, 그 다음에 350만 원 비용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518번일 거고 818번일 거예요. 감가상각비. 그리고 그와 관련된 감가상각 두 개, 또 이게 공구와 기구, 차량운 방구 모두 유형자산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감가상각 두 개로서 처리를 해 주시면 될 거잖아요. 공구, 기구, 이게 잘 모르겠는데 이게
215번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216번으로 하면 되는 거고 촬영 방법과 208번이라고 하면은 209번 계정 과목 코드 설정 주셔가지고 각각 감가상각 2개 증가시켜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5번 전혀 문제되지 않는 거 가장 쉬운 문제였습니다. 문제 5번은 원천징수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 부분은 굳이 제가 다 입력하지는 않을게요. 그냥 내용 보고 이게 지금 기본문제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 건지 그리고 각각의 그 비용 지출 항목이 나이와 소득 요건을 어떻게 충족시켜야 되는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은 아래 자료를 보고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인 영업부 팀장 윤영수 씨를 사원 등록 4번은 107번으로 하겠대요. 일단 사원 등록부터 진행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 사원 등록한 것뿐만 아니라 부양가족 명세도 그 다음 탭에서 진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부양가족 명세까지 세부담 최소화가 가능하게끔 공제 여부를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고란에 제시된 소득이 전부이며 이외 소득은 없고 주민등록번호는 정확한 것으로 가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로안을 보시면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기본공제 여부에 부로 표시할 것.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거네요. 그러면은 한번 윤영수 본인을 포함한 그 부양가족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보시면은 본인 자체로는 세대주이며 총 급여가 7,2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의서라는 배우자분 보시면은 나이 요건은 보지 않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소득 요건은 보죠. 비고란 보시면은 원고료 수입이라고 해가지고 기타 소득이 있어요. 근데 기타 소득은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셔야 되는 게 3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종합과세로 100만 원 추가되는 그 항목에 아예 넣지 않는 거죠. 따라서 이 부분도 뭐 300만 원이기는 하지만은 우리 소득 요건 충족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송미란 씨라는 모자가 있네요. 뭐가 있네요. 일단은 나이 요건은 제대로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이거는 입력해 봐야지 아는 거예요. 근데 50으로 시작하는 거 보니까 60세는 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 금액이 2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자 배당 다른 소득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양도소득도 마찬가지로 100만 원의 수익금액을 기준으로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소득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송미란 씨가 기본공제 여부에 부로 표시되는 거겠죠. 하지만 이 송미란 씨가 의료비가 지출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약간 노령이기 때문에 그럴 시에는 의료비는 나이 요건, 소득 요건 모두 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윤혜서 씨라는 따님이 있는데 이분 보시면은 공구로 시작을 하네요. 이분이 만약에 7세 이상이라고 하면은 자녀 세액공제까지도 적용받을 수 있는 거고 그 두 번째 아드님의 경우에는 11년생으로서 적용받지는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자녀 공제는 기본 공제로는 150만 원 충분히 가능하죠. 나이 요건 모두 20세 이하로 충족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소득 요건은 없으니까. 근데 자녀의 경우에는 자녀세 공제를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7세 이상부터 20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녀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나이를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한다. 그 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윤혜수 씨 본인 형제가 있네요. 보도록 할게요. 이분이 형제라고 하면은 장애인이 빠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면은 나이 요건을 보지 않거든요. 근데 형제는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일 경우만 공제를 받잖아요. 근데 이분이 장애인으로서 그 요건이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단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소득 요건은 보는 거잖아요. 근데 소득도 없대요. 그러면은 당연히 150만 원 기본 공제도 가능할 뿐더러 나중에 장애인 추가 공제 200만 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분으로서 350만 원 공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질병 관계로 별거라고 되어 있는데 특정 사정에 의한 별거는 인정해 주는 케이스다 보니까 일단은 해 두시고 우리가 하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진원 씨 사원은 308번이고 입사일이 1월 1일자네요. 그 다음에 연말정산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아래의 자료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에 메뉴에 부양가족 탭을 신청을 하고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성하시오. 일단은 부양가족 보시면은 근로자 본인을 포함해서 이와 같이 한 6명 정도 있습니다. 일단은 본인은 세대주이고 총급여가 5천만 원이에요. 두 번째 근로자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은 보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지금 퇴직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기본 공제 150만 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장모님이네요.
일단은 60세 이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입력해보면 60세 이상인지는 바로 다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거 뭔가요? 복권 당첨 금액 1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될 수 있는 건가요? 예, 기타 소득인 거죠. 기타 소득의 경우에는 300만 원 미만일 경우 분리과세로 준결되기 때문에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거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는 거고 선행용은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동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송원 씨네요. 동생이에요. 형제자매예요. 그러면은 일단은 20세 이하 60세 이상의 요건을 봐야 되는 건데 이 요건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장애인이라고 비고란을 주고 있어요. 근데 이분 이론 근로소득 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상용 근로소득이라고 하면은 근로소득 그 100만 원에 해당이 돼요. 근데 일용이기 때문에 얼마가 발생하든지 상관없이 분리과세로 준결되고 소득요건 맞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분은 나이 요건은 장애인으로서 해결이 된 거고 소득요건도 분리과세로서 되기 때문에 이분 형제 자매에 대해서도 공제 가능할 것 같아요. 150만 원에다가 장애인 공제 200만 원까지. 그 다음에 따님 보시면은 지금 12년생이기는 한데 이거 클릭 입력하면은 몇 세인지 나옵니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7세 이상인지 여부 따지셔가지고 자녀에 다 따로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아드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7세 이상인지 여부 해당하시면 클릭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그 자녀에서 2022년도에 출생한 자녀라고 하면은 이는 출생에 입력을 하셔가지고 30만 원, 50만 원, 70만 원 공제 추가적으로 받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 자녀분 중에서도 초등학생 미취학 아동이 있잖아요. 이게 왜 구분이 되어 있느냐? 비고란에 굳이 왜 이걸 적어두느냐? 왜냐하면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는 이 학원비가 공제가 가능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한번 입력을 굳이 비고란에 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구체적인 그 지출 항목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보장성 보험의 경우에는 일단 나이하고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돼요. 근데 이 중에서도 예외적으로 안 되는 분이 정현주 씨인 거죠. 그래서 정현주 씨가 있나 봤더니만 없네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나머지 분들은 기본공제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해 가지고 지출한 자동차 혹은 보장성 보험 80만 원, 60만 원, 55만 원 모두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단 다 입력을 해 주시되 이 100만 원 한도로서 12% 내지는 혹은 15% 공제 받기 때문에 12만 원, 15만 원 정도로 세공제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육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원 본인에 대한 대학 교육비는 한도가 없죠. 전액 공제가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이현진 씨의 태권도, 이주원 씨의 유치원 교육비. 유치원 교육비는 대대 여러분들 태권도 학원비 이현진 씨 이 따님인 거죠. 따님의 경우에는 지금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이 사교육비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외를 한 120만 원, 220만 원 공제 받으시면 될 것 같고 의료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진원 근로자 본인에 대한 110만 원 이거 다 공제를 받은가 싶더니만 이 보험회사로부터 실손받은 게 60만 원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은 60만 원을 제외를 한 50만 원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재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김혜수 씨 이거 지금 장모님 이거란다. 장모님이었죠? 장모님의 건강기능식품 이거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 다음에 질병치료비 150만 원 가능하고요. 기부금 내역 보시면은 김혜수 씨 종교단체 기부금이라고 해가지고 기부금의 경우 요건이 어떻게 되는 거죠? 나이 요건은 보지 않지만은 소득 요건은 보는 김혜수 씨가 어떻게 되는 분이었나요? 복권 당첨 금액 100만 원 미만자로서 기타 소득 금액 300만 원 미만이니까 당연히 80만 원 공제받을 수 있는 거고 신용카드 금액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원 근로자 본인에 대한 신용카드 1,900만 원, 350만 원, 김혜수 씨에 대한 618만 원 당연히 공제가 다 가능하겠고요. 연금저축 근로자 본인에 대한 200만 원 이거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문제상에 주어져 있는 우리은행 계좌번호 200만 원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타 사항 보시면은 근로자 본인의 세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언급된 가족들은 모두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한다. 그리고 제시된 자료 이외에 다른 소득은 없다고 가정하고 이 모든 자료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투와 자료
자료이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연말정산 자료가 국세청에서 다운받은 것도 있겠지만은 그 각각 뭐 학원이라든지 혹은 뭐 의료기관으로부터 그냥 영수증을 본인이 방문해서 발급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국세청 자료가 아니라 기타 자료로 다시 분리해서 입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일단 그냥 편안하게 국세청 자료라고 모두 100% 가정한다라고 깔고 간 거고요. 제시된 자료 이외에 다른 소득은 없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근로소득자로서 근로소득밖에 없다고 하면은 연말정산으로 끝나는데 혹시라도 사업소득 혹은 연금소득이 있다고 하면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까지 인정하진 않는다. 그 다음에 근로자 본인의 세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연금저축 때문에 그럴 거예요.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뭐 세대주라는 요건이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세대주 요건 앞에서 언급한 것 같고 연금저축 때문에 세부담 최소화 이거 한 것 같고 뭐 어떤 측면에서는 뭐 자녀세액 공제 뭐 추가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면은 그것까지도 잊지 말고 공제 받으라는 거는 거겠죠. 지금 문제 2번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원천징수와 관련된 내용들은 솔직히 소득세 이론 파트를 정확히 암기를 해 주셔야지만 제대로 입력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론사항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실질적으로 여기 연말정산에 기입하는 거는 뭐 패스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전산세무 2급 제2회 전산세무 실기 해설까지 다 마감이 된다. 다 진행을 했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제2회에서 그닥 어려웠던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70점에서 80점 사이의 득점이 가능하셨을 거고 혹시라도 떨어지셨다고 하면은 공부량이 부족하거나 혹은 약간 운이 없었던 거겠죠. 여러분들 실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나 이거 지금 과세로 해야 되는 건데 면세로 했다. 혹은 내가 혼합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냥 현금으로 처리했다라고 하는 거 본인의 실수예요. 근데 실수마저도 본인의 실력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반복적으로 훈련을 통해 가지고 그 실수를 줄여가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공부라고 설명할 수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수도 본인의 실력이에요. 그래가지고 실수를 되도록이면은 줄이는 방식으로 본인의 약점을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102회 실무 해설은 여기서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어요.